좋은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고 음산한 분위기로 여러분을 무섭게 할지도 모릅니다.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민호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가 방학을 맞이해 한적한 시골의 외갓집에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민호는 도시 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한 달 정도 머물기로 했습니다. 외갓집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낡은진 야채와 무성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외갓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민호가 어릴 때부터 놀러와서 친숙했지만 늘 섬뜩한 느낌을 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첫날 저녁,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간의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산속에서 들릴 수 있는 수상한 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밤에 특히 자정쯤 되면 산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무시하고 잠이나 푹 자거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민호는 그저 할머니의 농담이겠거니 생각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민호는 방금 전 이야기한 외로움이 가슴 속을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워서 잠을 청하던 민호의 귀에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순간 떠올랐지만 민호는 자신이 긴장한 탓에 헛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분명히 아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낡은 외갓집 마당 끝자락에서 하얀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훅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민호에게 꼭 방에서 나가지 말고 문 단속을 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민호는 이 일이 마을에 퍼지길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어김없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바로 창문 바로 앞에서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향해 걸어가며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문득 할머니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떠올랐지만 그는 결국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울음소리는 더욱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두려움에 떨며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틀 전부터 이상하게도 밤마다 외출을 하셨고 집에 남은 민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세 번째 밤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강하게 들려왔고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님을 민호는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자 이번에는 그 아이의 형체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아이는 민호를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저하면서도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아이는 점점 어두운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돌아오셨고 민호는 할머니를 붙잡아 아이에 대한 진실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참담한 표정으로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외갓집에 사는 아이가 숲 속에서 길을 잃어 그만 실종되고 말았고 마을 사람들은 끝내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이곳에서는 종종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며 이것은 아이 영혼이 떠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합니다. 민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할머니와 함께 아이를 위한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로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방학이 끝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갔고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들려왔는지 알 수 없는 깊은 산골 마을의 전설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그 마을에서는 자정 무렵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포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여러분도 창문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밤은 더욱 깊어가고 그 소리는 여전히 숲속을 맴돌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도로는
이미 어둠에 휩싸였고 어둠 속에 섞인 싸한 바람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1층 현관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타려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아이는 눈물을 닦기만 할 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 어쩔 줄 모르는 마음에 나는 아이에게 어디 살아? 아빠나 엄마는 도와줄까? 라고 다시 물어봤다. 그래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민 끝에 나는 그 아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했다. 그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으나 아이는 계속해서 나를 따르지 않고 엘리베이터 구석에서만 울고 있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올라가는 동안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힘이 다 빠져서 그만 생각하기로 했다.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며 하루의 끝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 엘리베이터 안에 여자아이가 신경 쓰여 TV가 켜져 있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낡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 이야기가 생각났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불행하게도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어린 딸이 첫 번째로 발견되었고 소방관들이 아이의 방에서 시체를 발견했다. 이 사실을 되새기면서 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후 이웃 주민들만의 소문으로 그 작은 아이의 유령이 여전히 아파트 안을 배회하며 울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나는 이러한 공포 이야기를 이전에 듣고도 단순히 허구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를 생각하니 그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찾고자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갑자기 잠든 듯 깨는 꿈속에서 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간신히 잠에 들어도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깨웠다. 다시 잠에 들려고 하면 이번에는 아이가 나타나 나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비명을 지르고 눈을 떠버렸다. 나의 방은 침묵에 휩싸인 채 어두웠고 그 울음소리가 실제로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약간은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을 기점으로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 그 아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나는 정말로 지친 상태가 되었고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그 아이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그 아이의 사연을 풀어줘야 아이가 사라질 거라고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아이의 방을 찾아갔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쉽지 않게 찾아낸 그 방은 닫혀 있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쌌고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인 듯했다. 방 한가운데에 작은 곰 인형이 누워 있었고 나는 그 인형을 들어 올렸다. 다음 순간 뭔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올려다보니 천장 구석에서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존재는 사라졌고 나는 무언가 일어난 것을 직감했다. 그 후로 그 여자아이의 울음소리와 꿈속의 악몽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나를 전혀 옅어질 수 없었다. 후덥지근한 여름밤이나 쌀쌀한 가을밤마다 그 아이의 존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을 마주하며 지내게 되었다.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유령과 나는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기분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의 일이다. 몇몇 사람들은 조작된 이야기일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느꼈다.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을 때였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방학을 맞이해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이 마을은 여름이면 더욱 한적해져서 더운 날씨와 맞물려 쉽게 지루해지곤 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놀곤 했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친구는 동찬이었다. 동찬이는
항상 새로운 곳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은 겁나서 가지 않는 장소를 아주 대범하게 탐험하곤 했다. 그 여름도 마찬가지였다. 동찬이는 우리를 새로운 장소로 데려가기로 했고 우리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 장소는 우리 마을에서 자전거로 1시간쯤 가야 하는 곳에 위치했는데 오래된 저택이었다. 그 저택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곳이었다.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무서운 전설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동찬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런 소문이 더더욱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흥미로운 요소라고 생각했다. 여름방학 중간쯤 되었을 때 동찬이는 우리에게 그 저택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지만 동찬이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따라가기로 했다. 우리 그룹은 동찬이, 나, 그리고 혜진과 준서였다. 혜진이는 겁이 많았지만 동찬이가 가자고 하니 따라가기로 했고 준서는 오히려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라 흔쾌히 따라 나섰다. 그날 우리는 아침 일찍 자전거에 올라서 그 저택으로 향했다. 1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자 거의 잊혀질 듯한 길에 놓인 저택이 나타났다. 저택은 낡고 허물어질 듯 보였다. 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창문은 수십 년 간 청소를 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곳에 들어선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서늘함과 긴장감을 느꼈다. 동찬이는 망설이지 않고 저택의 문을 열었다. 내부는 더더욱 어두컴컴하고 음습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꺼내서 빈 방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다. 저택은 크고 복잡한 구조였다. 우리는 1층을 빠르게 살펴보고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2층으로 향했다. 2층은 조금 더 좁고 구불구불한 복도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썩은 듯한 냄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온 듯했다. 그때 동찬이는 한쪽 복도 끝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문을 열자 안쪽에는 작은 서재가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문은 모두 막혀 어두웠다. 동찬이는 한 책장을 당기며 이런저런 책을 꺼내 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벽이 부분적으로 열리면서 비밀의 방이 드러났다.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도 호기심에 이끌려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이상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한쪽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동찬이는 그것을 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은 50년 전쯤에 쓰인 것 같았다. 일기장은 한 명의 남자가 이 저택에서 어떤 실험을 진행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을 다른 차원으로 보내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영혼을 현세와 다른 차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직접 자신의 영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읽으며 서서히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동찬이는 문득 무언가를 발견한 듯 바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에 숨겨진 작은 판을 발견했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찾았다. 우리 모두 동찬이가 그곳을 내려가는 것을 말렸지만 그는 그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 남은 우리는 지하의 어둠 속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몇 분 후에도 동찬이가 돌아오지 않자 우리는 점점 그에 대한 걱정이 깊어졌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서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혜진이와 준서는 매우 두려워했지만 나의 결심을 보고 그들도 따라 내려왔다. 지하실은 더욱 어둡고 서늘했다. 우리는 천천히 전진하며 동찬이를 부르던 중 서늘한 바람이 우리를 스쳐갔다. 그 순간 나는 벽에 걸린 그림이 이상하게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림 속 인물들은 마치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기를 바랐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그때 동찬이가 저 멀리서 나타났다. 그는 매우 창백하고 표정은 무감각해 보였다.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는 천천히 나지막히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봤어. 그 남자가 어떻게 실험을 한 건지. 그리고 나도 거기에 갇혀 있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와 저택을 벗어났다. 우리는 모두 저택에서 무사히 벗어났지만 동찬이는 그 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동찬이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동찬이는 찾지 못한 채 여름 방학이 마무리되었다. 나는 그 저택에서 발생한 일이 단순한 소문의 산물일 거라 믿었지만 그날 이후 우리 모두는 확인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저택에서의 경험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동찬이의 실종과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서려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모두는 저택의 비밀과 함께 어둠 속에 잠겨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